1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해야죠. 보자마자 이제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명 연색성, 색온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아주 기분 좋았네요. 그죠? 2번 역열 콘덴서에서 직열 리액터 설치.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공부해놔야죠. 직열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역열 개선만 공부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매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해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봤는데 공사 감리 업무. 공사 감리 업무에 업무만 물어보면 괜찮겠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상주 감리원하고 비상주 감리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감리도 참 자꾸 다른 걸 내요. 그죠? 그냥 감리 일반적인 업무 이것만 내면 좋겠는데 감리 업무에서 또 감리 대가 산정은 뭐냐, 뭐 일반적으로 업무는 뭐냐 이랬다가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뭐냐 이랬다가 이번에는 이제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이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여튼 조금만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감리원의 업무에 대해서 쓰면 10점이니까 충분히 뭐 한 장 채우는 데는 문제 없는데 내가 딱 포커스를 맞출 수 없으니까 일단은 세모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찍 그으려다가 얘는 이제 나중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세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RL 직렬 회로에서 우리 뭡니까 전류식 하는데 이제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형. 나는 아는데 그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쭉 초기에는 흐르지 않았다가 전류 R과 시간 T죠. 이걸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식도 내가 쓸 수가 있는데 그죠?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니까 이제 확 스트레스가 이제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못 풀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혼자 세모라고 이렇게 치고 결과식하고 관련된 내용만 쓰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조금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일단 그어봅니다. 그다음에 산화 엠피력의 열폭주 당연히 잘 써야지 되는 거고, 지능형 AMI의 구성요소 일단 구성요소 잘 모르겠고 그죠? 도입효과는 좀 쓸 수 있겠는데 ESS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피크를 줄이고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AMI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오면.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조금은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구성 요소는 정확하게 못 쓰겠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7번. 7번은 UPS와 뭡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비교. 저는 요거 응용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써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디상용 디젤 발전기의 출력인데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던 거는 비상 출력, 연소 출력인데 한 가지는 뭘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은 좀 우리가 기본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난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 세 가지 쓰라고 했으면 뭘까? 시험장에서 이러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니까 찍 그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면 찍 그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 출력의 세 가지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단시간 전격, 그 다음에 반복 전격, 연속 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에 기본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긋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한 가지, 이게 세 가지는 알겠는데 이게 발전기에서 비상연속 이것만 항상 생각했었는데 한 가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 보자마자는. 이걸 세모로 할까? 찍을까? 일단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SPD 등급 뭐 시설 방법 오케이. 근데 등급별 접속도체의 최소 단면적, 이것도 뭔가 우리가 딱 구해놓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기본 교재에는 뭉뚱그려서 뭐 10스퀘어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전기기술협회에서 분석해놓은 자료로 그렇게 해놨는데 KC의 요 이제 내용이 해설서에 좀 들어가 있고 그죠? 우리가 IC를 공부하잖아요. IC가 이제 KC로 다 들어왔으니까 IC는 전체 다 공부해놨는데 왜 저게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IC에서 뒤에 이제 5-523 이쪽으로 하면은 부분 나와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있어요, IC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이번에. 아무튼 그래서 이 최소 단면적에 대해서 내가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럼 뭐 시설 방법에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세모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케이스 해설서에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과연 뭐를 공부를 이제 해놔야 되냐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그냥 우리가 해놔야 되는 거냐, 교재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예요. 고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전기설비 규정 케이스 트레이 포설시 다신 케이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이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IK, IP 등급,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설비에서 IK, IP 충전 설비에서 또 IP 등급이 이번에 또 살짝 바뀌었죠? 살짝 바뀌어서 과거에 있는 걸로 뭐 X4 이렇게 하면은 또 정답이 아닌 부분이 또 생겨요.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핵심반에서는 이제 거기 진도가 나갔으니까 바뀐 걸 알려드렸는데 제가 기본반에서는 아직 진도가 이거 안 나왔거든요. 다음 주에 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시험 전에 하여튼 끝내야지 이런 안타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진도를. 자, 아무튼 이거 세모 그냥 우리 기본은 쓰는데 뭔가 이 등급을 전체적으로 쭉 암기해서 쓰진 못하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IK, IP를 내가 이거 기억해낼 수 있느냐. 전기자동차에서 내가 원리를 작성할 수 있고 내용을 특징을 작성할 수 있지 거기에 IK, IP까지 내가 암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3번 갈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부 형태에서는 내가 시험장에서 확 안 떠오를 겁니다. 정말 그거를 아주 작은 부분의 이 등급인데 그거를 공부해놨다라고 하면 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진, 면진, 재진은 우리 공부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또 시험도 나왔던 거고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교재에 우리가 실은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널 조명에서의 어떤 글레어 제한, 플리커 효과, 그 터널 조명에서의 품질이죠. 우리 이거 저 여기 아까 17문제 나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이 터널 조명의 글레어 제한, 플리커 효과 이거 제가 나왔다라고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하다가 없던데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 글레어 제한과 플리커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품질 기준에 대해 작성하시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 품질 기준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건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동그라미 쳐봤는데 동그라미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러면은 이제 좀 힘든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게 7문제다. 7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7문제 이상이 된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플러스 3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시험 보고 그럴 때는 정말로 8문제 정도를 알면 뭐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1교시에 8문제만 알면은 진짜로 좋은 문제였어요. 항상 이거 이상 안 적이 없어요. 제가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8문제 알고 항상 플러스 2문제 정도는 세모에서 그냥 쓰자. 그리고 7문제나 8문제 알면 이제 작전을 항상 그렇게 짰죠. 저는 7문제, 8문제를 좀 잘 적고 나머지 2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쓴 듯하게 그런 표현이죠. 내가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쓴 듯 그렇게 막 써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럼 이제 뭘 선택할 건지를 보는 거죠. 세모 또는 찍고 온 거에서 좀 세모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MI에 도입을 할 건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전력기술 갖고 있고 감리 업무를 쓸 건지 이제 감리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SPD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IP, IK 등급 요거에 대해서 기본에 입각에 쓸 건지 이런 것들 제가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부터 조금 나는 10문제 다 알아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힘들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게 1교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거를 잘 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쓰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쓰면 됩니다. 자, 1교시 연색성과 색온도 여기에 기본이 뭡니까? 연색성을 얘기하든 색온도를 얘기하든 우리 기본은 뭐예요? 뭐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돼요? 뭐 정의는 이제 다 아는데 이건 좀 분광분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에서 나오는
이 파장의 분포, 그죠? 분광 분포. 항상 연색성을 얘기하든 색온도를 얘기하든 이 분광 분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뭐 그냥 자외선 적외선 영역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적외선 영역이고 이쪽이 자외선 영역이고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태양빛의 분광 분포 뭐 이렇게 그리자라는 거죠.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든지 해가지고 이게 태양빛의 분광 분포다. 이제 조명에서는 어떤 분광 분포가 있냐라는 거죠. 조명은 뭐 3파장 램프, 뭐 RGB 이렇게 어떤 밴드 스펙트럼을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 조금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조금 나오는 거 이런 또는 어떤 선 스펙트럼,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명에서 나온다는 거죠. 열방사 하면은 연속 스펙트럼, 그죠? 연속 스펙트럼.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나트륨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황색 빛이 나오잖아요. 황색 빛이 나오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잖아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 방전은 어떤 방전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기체 방전? 언제 합격합니까?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면. 네. 저압 기체 방전. 그죠? 밴드 스펙트럼은 고압 기체 방전. 압력을 높이면은 고압 기체, 그리고 분광 분포가 조금 더 많은 분광이 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연색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고압 나트륨 램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열방사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연속 스펙트럼 중에 연색 스펙트럼이니까 뭐가 좋다? 연색성이 좋다.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연색성이 좋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연색성은 뭐냐? 연색성은 태양빛에 보이는 색상하고 이거죠. 이거 태양빛에서 보이는 색상하고 조명에서 보이는 색상하고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다라고 하면 이게 색깔이 똑같이 보이냐 다르게 보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색깔이 똑같이 보이냐 다르게 보이느냐가 뭐 조명에서 우리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봤을 때 이 편안함과 그죠? 편안함이 익숙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약간 편하지 않은 것, 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거, 조금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명의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러면 연색성의 정의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양빛 아래서의 색상과 물체의 색상과 조명에서의 물체의 색상이 같으면 연색성이 좋은 거, 다르면 연색성이 나쁜 거, 그게 연색성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그럼 왜 조명에서는 다르게 보이냐? 조명은 태양의 분광 분포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붉은 빛만 나오면 파란색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죠. 태양에서는 파란색인데 이 붉은 빛 나오는 조명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죠. 섞여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연색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광 분포로 표현을 해주고 가자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실험하는 거 그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연색성이 100, 그 다음에 시험 강원, 뭐 그런 거 그리셔도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시험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더라도 그 정의로서 쓰는 거죠. 태양빛에서의 보임의 색상과 조명에서의 색상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면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풀다 보면 이게 1교시 문제인데 연색성 원래 이게 10점 문제, 색온도가 10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색성 지금 평균 연색 평가수, 특수 연색 평가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못 적잖아요. 10점 문제 2가지나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정의 적고 특징 적고 거기에서 핵심은 이런 분광 분포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광 분포가 태양빛에 나오는 분광 분포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연색성은 어떤 효과? 이게 심리적인 효과다라는 거죠. 연색성이 낮으면 보는 것 자체가 좀 산뜻하지 않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연색성이 좀 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조명 같은 경우에는 연색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연색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연색성에 가장 좋은 게 어디냐? 80이냐? 70이냐? 여기가 아니라 연색성은 그냥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경기장에서는 왜 연색성이 높아야 되냐? 중계할 때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명빛을 그대로 녹화하는데 연색성이 나쁘면 여기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TV 중계하는 그런 장소는 연색성이 높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색온도. 색온도는 정의가 뭐예요? 조명이 눈에 보이는 색상이잖아요. 색온도는.
색온도는 일단 조명에서 눈에 보이는 색상인데 그 색상이 빨갛냐, 퍼렇냐, 하얗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온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는 뭐의 온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물체의 온도죠. 근데 이제 흑체의 온도다라고 했는데 왜 흑체의 온도로 했어요? 흑체의 정의가 어떤 여기서 빛이 발산할 때 이게 뭔가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반사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한테서 나오는 발광 이것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열을 할 때 나오는 파장을 본 거예요. 뭐 모든 물체를 가열을 하면 거기서 파장이 나오니까 진동이 생기고. 그래서 파장이 나오고 처음에는 어떤 파장이 나와요? 가열을 하면? 적외선. 좋습니다. 주파수가 낮은 파장. 적외선. 그 다음 더 가열하면? 가시광선 중에 적색 쪽. 그죠? 적색 쪽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 한 3000K 정도 이렇게 되면 적색 파장이 많이 나온다. 더 가열을 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황색이 많이 나와요? 적색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황색도 나오기 시작하고 녹색도 나오기 시작하고 청색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비율이 여기가 380, 760 그러면 열방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쭉 가열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적색으로 보였다가 섞여가지고 황색으로 보였다가 다 섞이면 무슨 색? 백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자외선 영역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청색 쪽이 막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푸르딩딩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열방사거든요. 그래서 흑체의 가열 온도와 가열 온도가 이제 분광 분포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봤을 때 그 조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상. 이게 이제 색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얘도 사실은 이 분광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조명의 분광 분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백색으로 뭐 잘 보이냐. 얘도 이제 백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디 있어? 분광 분포. 제가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 있군요. 예. 예를 들어서 고압 나트륨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황색만 나오니까 뭔가 이 색온도가 사실 여긴 연색성 편인데 색온도가 그냥 황색인 거죠. 이렇게 RGB 나오면 색온도가 이제 우리가 백색강 쪽으로 색온도가 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자, 암기만 하면은 갑자기 물어보면 색온도, 온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적색, 청색, 백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기가 잘못된 거죠. 그 느낌대로 암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원리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색이 먼저 나오고 다 같이 나오고 청색이 많이 나온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거를 이해하면 열방사 이론을 이해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거에 서 색온도가 나타나고 색온도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색온도는 어떤 청색빛, 황색빛 위주. 이제 황색빛 위주, 청색빛 위주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느낌이 따뜻한 느낌, 그 다음에 시원한 느낌. 근데 따뜻한 느낌과 시원한 느낌을 내려면 뭐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도와 조화.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도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좋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시원한 느낌도 좋은 느낌. 그러면은 시원한 느낌은 청색 쪽으로 가는데 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죠? 색온도가 높으면 조도도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황색. 색온도가 낮은데 조도도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따뜻하게 이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색온도다. 이렇게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색온도는 그 정의를 적어주고 우리가 조도하고의 관계에서 산뜻한 느낌, 그 다음에 또 산뜻한 것 중에서 시원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벗어나면, 조도의 관계하고 벗어나면, 조도는 높은데 이게 색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후덥지근하고 이런 불쾌한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색온도는 높은데 조도가 낮아요. 그러면 창백한 느낌,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1교시 2번 직렬 리액터 설치 문제점 및 대체. 그럼 문제점은 뭐 간단하잖아요. 자,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 여기 콘덴서 전압은 얼마예요? 여기 모선이 380V다라고 하면 델타 결선 돼 있을 때 콘덴서 단자 전압은
380V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직렬 리액터가 없으면 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예요? 그냥 뭐 XC분의 전압만큼 이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임피던스 분의 그냥 이 임피던스 분의 전압만큼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직렬 리액터가 들어가니까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L과 C는 반대 요소가 있다. XL과 XC 그것만 이제 이해하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렬 리액터 콘덴서만 있으면 380V인데 직렬 리액터 들어가니까 여기에 임피던스 XL 여기에 XC 이렇게 분압이 될 텐데 380V가 그죠? 분압이 될 텐데 이놈의 XL과 XC는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 XL을 우리가 플러스로 놓고 그랬을 때 XC가 마이너스다. 이러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 증가해요. 그죠? 여기에 6% 직렬 리액터를 넣으면 여기 100V 100%일 때 몇 퍼센트의 전압이 걸려요? 6.38%의 전압이 걸리죠. 그럼 여기에는 몇 프로 증가해요? 6.38% 전압이 증가하죠. 그렇게 돼서 또 이 전원 전압이 그대로 그냥 가해지는 겁니다. 이게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 XL 이게 마이너스 XC 이만큼 임피던스가 합성돼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죠. 콘덴서열에 전류가 증가한다. 그럼 단자 전압이 높아지고 내가 전격 전압이 있는데 단자 전압이 높아지고 전격 전류가 있는데 회로에 전격 전류가 있는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단 용량은 VI니까 용량은 전압만큼도 커지고 전류만큼도 커진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난다. 그죠? 그다음에 전압이 많이 걸리면 절연 능력이 떨어진다. 수명이 저하된다. 맞죠? 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더니 부하에 뭐가 있을 때? 고조파가 있을 때 고조파 전류가 그냥 기본파 전류도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조파 전류도 더 많이 들어온다. 이 콘덴서로. 맞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고조파는 NXL, N분의 XC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NXL과 XC가 0.06이고 이럴 때도 요만큼 작아져서 더 많이 흘러 들어왔는데 0.006에다가 곱하기 N 5 접하면 곱하기 5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n분의 1, 5분의 1 이만큼 작아지잖아요. XL은 커지고 XC는 작아지고 근데 이 두 개의 차, 임피던스는 이제 더 작아지고 고조파에서 임피던스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겁니다. 콘덴서 회로가. 그죠? 그러니까 고조파 전류가 다 콘덴서 회로로 들어온다. 그 관련 식이잖아요. 등가 회로고 우리 나타내는 기본 개통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콘덴서는 왜 설치했어요? 직렬 리액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설치했어요? 콘덴서에? 설치하지 말지. 그러면 이렇게 단점들이 있는데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전류 제한? 전류 제한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 콘덴서만 달아놓으면 이 콘덴서가 개통해 여기는 지금 콘덴서 회로에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직렬 리액터가 콘덴서와 개통은 병렬이잖아요. 개통에 리액턴스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이 콘덴서가 고조파 전류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고 만약에 공진이 되면 고조파 전류를 이상 확대시키잖아요.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피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다. 고조파 전류하고의 개통이 콘덴서 때문에 병렬 공진에 의해서 이상 확대되는 현상. 이거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콘덴서 회로를 고조파에서 뭘로 만들어야 된다? 유도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넣었다? 콘덴서 용량의 6%를 넣은 겁니다. 6%를 넣으면 몇 고조파 이상에서 유도성이에요? 5고조파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것들이 탁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5, 7, 이 기수 고조파만 얘기하면 9, 11, 13조파 이런 조파에서 모든 고조파에서 개통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모든 고조파에서 다 유도성 회로가 된다. 병렬 공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개폐시 현상이죠. 개폐할 때 투입하면 투입 시 도립 전류 이제 LC 직렬 회로에 나오면 전류가 빵 흘렀다가 직류니까 이제 쫙 없어지는데 투입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투입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죠? 투입 전류에 의한 모선의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요소로 우리가 직렬 리액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대책을 세워보자. 문제점은 전압의 증가, 전류의 증가, 고조파 전류의 증가 이렇게 되는데 기본파 전류도 증가하고 그러면 전압의 증가에 대한 대책은 콘덴서에서는 견디게 하자 이거죠. 야, 대책 진짜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대책을 세우려면 전압이 높아졌으니까 전압을 낮추는 대책을 세워야지. 뭐 전기를 공부할 때 이런 대책들도 있지만 우리는 전기에서는 그냥 이런 문제가 현상이 생기니까 견디게 하자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콘덴서가 그런 거죠. 콘덴서의 단자전압은 증가하는데 대책은 견디게 하자. 그 다음에 전류 콘덴서열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는데 그거에 견디게 하자. 이게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견디게 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차단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견디는 범위는 어디냐 이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는 우리 암기하자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고압용 하나만 암기를 한다라고 하면 과전압은 우리가 115%에서 견디게끔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고 세워서 생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형 전류는 135%에서 견딜 수 있게끔 한다. 콘덴서는. 근데 직렬 리액터는 120%에 견디게끔 하는 거니까 우리가 회로를 차단하려면 여기에서 차단기를 둬가지고 뭔가 전압이 높게 떴을 때 차단,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차단 이렇게 하려면 OCR 계정기, OVR 계정기를 설치해서 135%보다 더 높게 뜨면 차단해야 되겠죠. 120%보다 더 많이 흐르면 또 차단해야 되겠죠. 검출 차단. 이런 이제 대책을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풍부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직렬 리액터 설치 목적은 제가 목적도 함께 기억하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사 감리 업무. 좋습니다. 뭐 감리 업무 나온 건 좋은데, 이거 이제 25점으로 나와야지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10점짜리도 막 던지니까 10점짜리는 10점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이거 뭐 25점으로 쓰다 보면 다른 거 시간 없어서 못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암기 안 되던데 여러분도 암기 되십니까? 여기에도 보면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 해가지고 뒤에 페이지가 많은데 이게 그냥 법령에 있는 거 제가 다 넣은 거예요.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감리원의 업무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착공 단계의 감리 업무. 여기 이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서는 착공 단계의 업무 쫙 있고 이 지금 제목만 제가 넣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서 공사 시행 단계에서의 업무 그리고 시행 단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준공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리를 저도 이제 감리 한번 해봤거든요. 6개월 정도 상주 감리를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이제 암기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첫자 따가지고 암기해야 되잖아요. 항목이 많으니까. 근데 싫은 거죠.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감리는 가가지고 도면, 설계도서 검토해야지. 그죠? 현장에서 시공할 때 시공 계획서 검토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시공한 거 가서 검측해야지. 그럼 자재 들어오면 자재 뭡니까? 이 승인 서류 올라오면 검토해서 승인해야지. 검토, 확인, 승인 이런 것이 이제 감리잖아요. 그럼 감리의 업무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다 감리 업무인 거고 모든 거에서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공정관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재나 시공하는 것들 다 이제 가서 보고 간섭도 하고 시공사에서 보면 간섭하니까 싫지만 그죠? 간섭도 하고 검토도 하고 승인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업무는 뭐 그렇게 해서 써야 되고 권한은 뭐예요? 권한이 뭐 별도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승인해 주는 게 권한 아닙니까? 승인 권한. 그러니까 감리가 이제 나의 이 권한 때문에 현장에서 그래도 목 좀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성검사 올라왔어? 그럼 내가 기성 확인 안 해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검측 요청서가 올라왔어? 내가 확인을 해주고 오케이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재 승인서가 올라왔어? 자재 승인이야 뭐 다 괜찮은 자재로 2개 이상 해서 올라올 거니까 뭐 승인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검토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승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권한으로 써주면 내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 응용 능력 이걸 가지고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수행 해가지고 여기 수행 지침에 보면 비상주 여기 수행 지침에 감리원의 근무 수치
제일 앞에다가 이거를 정의를 제가 왜 써놨냐. 감리원이다라고 하면요. 상주감리원도 감리원이고 비상주감리원도 감리원이에요. 상주하는 사람도 책임감리가 있고 보조감리가 있어요. 그럼 감리원의 업무니까 그냥 퉁 쳐가지고 전부 다 감리원의 업무 이렇게 해서 쫙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상주감리원은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도 비상주감리가 하는 게 있죠. 어디에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준공도서,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비상주감리원이 하는 거예요. 업무죠. 비상주감리원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관한 사항 검토 확인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감리가 하지만 이걸 대해서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설계 변경은 공사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변경되는 거를 승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상주감리원의 이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리가 하지 못하는 또 추가적인 검토 사항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비상주감리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주감리원의 역할도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주감리원만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설계도서 검토하죠. 처음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를 비상주감리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계약 금액 조정 심사 이게 비상주감리원이 하는 겁니다. 기성검사, 준공검사 원이 돼서 우리가 비상주감리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상주감리도 해야 될 게 제법 있어요, 그죠? 저도 비상주감리로 투입이 되어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상주감리는 기술사. 그건 아니에요. 특급 감리원 중에 이제 비상주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성이 현장의 책임감리원이 사실은 책임을 잘 다져야 되고, 비상주감리원이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이 좀 이런 기성준공검사원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제 비상주감리원,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가는 감리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름이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는 좀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기술지원감리원 이렇게. 그래서 기술지원감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비상주감리원을 나타내는 거다. 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상주를 안 하는 감리원이 비상주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에서 잘못된 오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주감리원은 일정 금액 이상에서 상주, 일정 금액 이하는 비상주 이게 있거든요.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기술지원감리로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리는 또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만큼 이제 잘 잘라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만 하고 쉴까요? 너무 오래 하면 또 힘드니까. 자, 4번. 그냥 뭐 빨리 끝낼 거니까.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RLL이 있을 때, 그죠? RL 직렬회로 해서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한다. 우리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정상회,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가면 전류 I는 R분의 2만큼 흐른다. 이것도 알잖아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T인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처음에 기울기로 갔을 때, 이게 정상분까지 가는 시간, 이게 우리 시정소 타우다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R과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그때 이제 시간에 따른 전압. 처음에 딱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전압이가 어디에 다 걸립니까? 전류가 딱 안 흐르고 전압이 어디에 탁 다 걸려요? L에 걸리죠. L에서 역기전력으로 확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압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E가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 L에 딱 걸리고 슉 작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L에 걸리는 전압. L의 전압.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전류하고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R이니까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는 LDT분의 DI고 전압 자체가 LDT분의 DI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같이 그려도 되지만 여기를 1하고 제가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고 수식 적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분 방정식하고 라플라스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로만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둘 다 공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는 라플라스로 하겠다. 우리 예를 들어 기본반이면 기본 교재 라플라스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다. 나는 미분 방정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전우 기술사님 교재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핵심 우리 종합정리나 심화반 뭐 심화반에서도 미분 방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죠? 네. 그럼 이제 그건 잘 공부해놨을 텐데 이걸 둘 다 쓰라고 하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사실 이거 둘 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거 25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점짜리로 나와가지고 치사하게 그죠? 저는 못 풉니다. 저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좀 찍고 그었잖아요. 라플라스로 변환해라.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아마 못 풀었을걸요? 왜냐면 우리 수식 세우고 이건 해야 되니까. 수식 세우는 거는 이해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이 회로에서? KVL, 그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당연히 이제 아시는 거고,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에 의한 뜨는 전압, LDT분의 DI. 이렇게 해서 전원 전압은 회로 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크기와 같다. 이 KVL 아닙니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렇게 세워놓고, 미분 방정식이네.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DT, DI를 나누나 봐요. 미분 방정식에서. 저는 미분도 모르고 방정식도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쭉 보시다 보면, 그냥 사칙 연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양분을 적분해서 나오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K를 시간 T가 제로일 때 전류가 0A다라고 했으니까 전류 0A 넣고 이 K를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고 이제 다시 그 초기치 K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뭡니까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그냥 식이죠. 식을 세워놓은 식을 풀어나가면 전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류식 우리 암기는 잘 하시잖아요. 암기도 조금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거잖아요. RL이 있을 때 결국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여기 이제 과도 뭡니까 이 뭐라고 할까 과도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일 때 R분의 2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안 흐르고 나중에 흐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익스포텐셜 마이너스 L분의 RT 해가지고 요것만 어떻게 좀 암기하시면 우리가 여기 2의 시간 t가 제로일 때 0승일 때는 2가 얼마가 돼요? 2의 0승이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로가 된다라는 거고 제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럼 이게 L분의 R도 혹시 헷갈리십니까? R분의 L이었나? L분의 R이었나? 이게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이 크면 어떻게 될 거냐? L이 크면 이 회로 이 곡선이 L이 크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기울기가 그쵸? L이 크면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L이 작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시정수는 요거 역수잖아요. R분의 L이 시정수잖아요. 그 시정수가 큰 거는 기울기가 이 가도 상태가 시간이 긴 거, 그 다음에 시정수가 짧은 거는 가도 상태 시간이 짧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시정수는 이거 반대고 그럼 시정수는 R분의 L이네. L이 이렇게 해야지 길어지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L분의 R이네. 이거 사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져요. 사실 우리 기본반에서는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낸다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실력으로 가야죠. 저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인정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식 라플라스 변환. 뭐 기본반 교재에 있는 건데 이것도 전압식 세워놓고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를 조금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풀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류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럼 역 라플라스 변환하기 전에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분분수로 전개하는 거고, 부분분수로 전개하는 것 자체가 이 곱하기로 나와 있는 거를 여기에서 여기 이제 S분의 이 S의 함수, 그 다음에 S 플러스 이 L분의 R, 이거를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니까 이거를 두 개를 떨어뜨려 놓는 게 이제 부분분수 전개하는 겁니다. 이건 공부하실 때 요 K1, K2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만 공부하시면 되고, 공부는 하는데 참 이거를 답안지에 내가 쓰도록 공부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우리 선택과 집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기본반에서는 이거 선택 안 하죠 사실. 그래서 이 식을 세우고 이 식에 의해서 부분분수 전개하고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류식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장에서도 뭐 부분분수 전개 이거 안 써도 점수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라플라스 변환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전류식을 전압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우리가 전류식을 세운다. 이 정도로 써줬을 때 점수를 잘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제가 어제 드린 건 없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라플라스 변환표도 띄워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산화아연형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라. 여기 뭐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라.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겠죠. 산화아연형 피레기의 열폭주 현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폭주 얘기하는데 그냥 열폭주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산화아연형 피레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피레기 열폭주 하니까 그냥 발열되고 방열되고 이러고 끝 이러면은 상당히 좀 단순하게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할 때 사실 제대로 그 현상을 제대로라기보다는 느끼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느끼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이것도 이런 당연히 기본적인 피레기 회로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서지가 발생해가지고 서지를 이제 제한하는 게 피레기의 기능인데, 얘가 방전 전류도 있죠. 피레기의 기능 중에 이제 방전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평상시에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 이제 방전 전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열폭주 현상에서는 평상시에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를 쓰는 거죠. 이 피레기에는 여기 특성 요소 소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해라라고 하면 SiC, ZNO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SiC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이게 VI 특성 곡선이, 그리고 ZNO는 아주 특성이 좋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좋은 피레기 특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낮게 걸려 있을 때는 아주 큰 저항체로, 밸브 저항체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특성을 갖는데, 이게 SiC를 쓰면 평상시 전격 전압이 걸렸을 때 여기 있던 상전압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2.9kV 계통이면 루트 3이 22.9kV, 이렇게 이제 평상시 걸려 있는 전압인데, 평상시 걸려 있는 전압에 누설 전류가 생기거든요. 이 누설 전류가 너무 크니까 이 SiC는 뭐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갭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설치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피레기예요? 갭형이죠. 그럼 이런 누설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갭이 있으니까 안 흐르죠. 그래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갭을 설치해야 되고, 갭 때문에 발생하는 이 방전되기 전에 이렇게 약간 방전 개시 전압이 좀 높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피레기의 특성에서 약간의 단점이 발생하니까 이제 ZNO를 써가지고 갭을 뺀 거잖아요. 그 ZNO를 써서 전격 전압이 걸려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해가지고 갭을 뺐는데, 전류가 이제 아예 안 흐르냐? 그게 아니죠. 갭이 없으니까 약간의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갭 레스형이다, ZNO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때 이제 작은 누설 전류가 흐르니까 갭을 빼긴 했지만 누설 전류가 평상시에 흐른다라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I자승 R만큼, 여기 어떤 특성 요소에 있는 저항만큼의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열이 방열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열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할 텐데, 전류가 작으면 조금 발생하고 전류가 크면 크게 발생하고, 이게 P가 발열이니까 I자승 R만큼 발열이 생기는 거고, Q는 방열이잖아요. 방열은 피레기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방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방열도
내가 온도가 주위 온도하고 나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주위 온도를 30도로 픽스를 해놓으면 내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40도 이럴 때는 방열량이 조금이겠죠. 근데 주위 온도가 30인데 내가 막 90도가 됐어요. 그럼 방열이 커지겠죠. 그런 거에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직선으로. 그렇게 해서 발열량보다 발열이 잘 할 수 있는 특징 그 정도 온도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되는 것보다 방열이 더 커지면 여기서는 이제 열폭주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그림도 암기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리는 거고, 내용도 이해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ZN의 특징, 이 VI 특성 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설 전류가 흐른다. 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25점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10점짜리로도 간략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누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이제 커지면 문제죠. 왜 커집니까? 처음에 조금 흐르다가 이 특성 요소라는 게 이 저항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계속 그냥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모든 기기의 절연도 마찬가지.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점점 더 많이 흐르면 알자상할 만큼 열이 점점 더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책을 세우면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있네? 그럼 또 대책을 세웠네? 그럼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전류가 쭉 많이 흐르면 여기에 끊어지라고 만든 게 있죠.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아까 콘덴서에서는 검출 차단했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든지 전압이 높든지. 얘는 검출 차단하는 걸 달진 않잖아요. 우리가 피레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차단을, 그쵸? 이제 여기에 어떤 디스커넥터를 설치를 하죠. 디스커넥터가 내장되어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저 피레기가 있으니까 보여드릴까? 또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있나니까 이 피레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체 연결하는 거, 여기 접지 연결하는 거, 여기 디스커넥터가 여기 있는데, 디스커넥터가 내가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아니잖아요. 열이 나면은 안에 이제 화학 성분 이런 것들에서 딱 끊어지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피레기가 열폭주에 의해서 폭발하면, 아까 애자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폭발하면 이게 깨져가지고 비산할 거잖아요. 2차 사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끊어줘. 여기에다가 디스커넥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달로기가 아니라, 달로기는 DS구나. 디스커넥터 스위치. 여기 달로기가 아니라 디스커넥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끊어지게끔 만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 대책으로 우리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그럼 끊어지면 빨리 이제 교체하면 되는 거고,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죠. 유지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설 전류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점 열화가 되는 거니까, 특성 요소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0.4 이하면은 정상이고, 처음에 설치하면 0.4보다 더 훨씬 작겠죠. 0.4까지는 정상이고, 이거 이상이 되면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주면 되죠. 현상 및 대책. 자, 이 그림 그리고 발열량, 방열량 해가지고 발열량이 크면 이제 놔두면 열폭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가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를 답안지에다 적는 겁니다. 6번.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AMI다. 자, 스마트 그리드 형성, 그죠? 스마트 그리드를 형성하려면 스마트 그리드 어떤 게 있어요? 또 뭐가 스마트해져야 됩니까? 일단 전력망이 스마트해져야 돼요. 요즘 이제 전력망이 스마트해져야 되니까 이런 시험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도 뭐 이제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정지형 조상기,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이런 것들도 계통의 스마트한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전압 안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 전력망이 스마트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연계할 텐데, 우리가 신재생 분사형 전원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 계통이 이제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분사형 전원들을 연계할 때 그냥 막 연계하려니까 계통의 이제 주파수와 전압 안정도가 막 무너지니까 여기에 ESS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죠? 해서 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연계가 되더라도 문제없는 계통망이 되게끔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의 요소 중에 전기 자동차 이런 게 있죠. 충전 인프라 이런 걸 갖출 때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추지만 이때도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배터리에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충방전 하려면 여기에도 뭔가 양방향 전력 계량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될 테고, 또 스마트한 소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스마트 소비자. 그럼 소비자는 뭐 어떻게 스마트해져요? 이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특히 여기 이제 내부에서 ESS도 설치를 하면 뭐 더 좋겠지만, 여기에 AMI 중에 이제 지능형 계량 시스템, 그리고 개통 전체적으로는 AMI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 스마트한 소비 시스템이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전력망에서. 그럼 스마트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발전을 하고 송전, 변전, 배전을 하고 이제 소비자가 부하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부하에서 쓰는 패턴이 이렇게, 이 쓰는 패턴을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용에서 낮 시간 많이 쓰고 밤 시간 조금 쓰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발전을 하고 송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전기에서의 숙명이에요, 그죠? 근데 점점 많이 쓰네, 피크도 점점 증가하네, 발전도 점점 증가하네. 발전소 건설, 송전선로 건설,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게 스마트 그리드 아닙니까? 그럼 부하의 피크치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 밤 시간에 좀 쓰게 만들고, 좀 부하를 좀 평준화시키고, 그랬을 때 발전도 평준화가 되고, 송전, 변전도 평준화가 되고, 피크치만큼 건설하지 않아도 내가 문제 없게끔 해야 된다. 뭐 ESS도 들어가야 되고, 분산형 전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요금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요금 체계를 내가 지금은 밤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비싸고 밤 시간에는 저렴하고, 이런 요금 체계 있죠, 지금도. 그 다음에 계절 요금 체계도 있죠. 그리고 기본 요금이 비싸고 사용 요금이 싸고, 기본 요금이 저렴하고 사용 요금이 싸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요금 체계도 있어요. 근데 실시간 요금 체계를 지금 구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실시간 요금 체계를 구축해서 순간적으로 전력량이 많을 때는 비싸지고, 요금이, 그 다음에 전력량이 사용량이 작을 때는 발전량 대비해서 그럴 때는 싸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계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소비자들도 자연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 사용 패턴을 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평준화가 목적이니까 스마트 그리드에. 이런 요소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기본반에서는 뭐 심화반, 핵심반, 핵심 정리반, 뭐 이런 데서는, 종합 정리반 이런 데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인계정 서브노트 종합반에 여기를 이제 참고해서 제가 달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AMI라는 게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여기 이제 어떤 한전이 있으면 한전에서 정보 제공이 서로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너무 많이 쓰네? 피크치가 너무 증가했네? 피크치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비싸요. 기본 요금 1년 동안 30분만 피크가 팍 올라가면 이거 그 다음 연도 1년 동안 기본 요금으로 책정돼 버리잖아요. 심각하죠. 이게 기본 요금 너무 많이 책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피크치에 다다른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 전에 이게 부하가 자동 제어되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뭐 여기 이런 이제 큰 사업장이나 이런 소비자는 그럴 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요금이 비쌀 때 뭔가 돌아가지 않고 저렴할 때 돌아가게끔 세팅하고 나오는 거죠. 요즘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뭐 쓰시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걔를 언제 가동시킬 거냐. 뭐 당연히 배터리로 가동되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걔를 언제 충전시킬 거냐. 이것도 낮 시간에는 충전하지 마. 밤 시간에 에너지 요금 쌓을 때 그때 충전해. 이런 것들이 AMI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AMI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안 해놨으면 잘 못 적는 이제 부분이었을 것 같지만, 구성 요소에 보면 여기 뭐 MDMS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전기 사업자 한전에 구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AMI와 관련된 이제 이 지능형 계량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서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파악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신망이 있어야 되겠죠.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미터, 수용과에는 이렇게 스마트 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이제 홈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용 부하 기기들의 이제 부하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끄고 켜고
자동적으로 되거나 내가 휴대폰으로 세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력 단가가 비쌀 때는 뭐 쓰지 마. 청소도 하지 말고 세탁기도 돌지 말고 식기세척기도 다 넣어놨는데 돌지 말고 일단 그 다음에 요금이 저렴할 때 그때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하의 사용 패턴이 이런 사용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용 패턴이죠. 아주 효율적인 사용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한 AMI의 기능이 뭐냐.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지만 요거 계절별, 시간별, 특히 이제 시간별 요금제. 그래서 실시간 요금제. 그죠? 이것보다는 실시간 요금제. 그래 실시간 요금제를 이제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이거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AMI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요금제를 실행시키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수요 관리. 그래서 뭐 피크 이건 뭐 제도인데 피크 리베이트제는 피크 이상은 안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설정을 해놓고 피크 이상은 안 쓰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피드백, 소비자하고 이제 전력 요금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AMI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입효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급자는 생산과 공급을 균형을 확보한다. 그래서 계속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측면도 소비자는 자동화된 수요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 요금을 세이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ESS를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로 쓰는 거죠. ESS의 목적도 그러니까. ESS의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 안에서 이거를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용 패턴이 높을 때는 여기 ESS를 설치를 해서 네가 쓰고 ESS가 공급하고, 사용자의 부하가 작을 때는 여기 발전기 다 이제 가동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또 비효율성이 되기 때문에 건설해놓고 안 돌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계속 돌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동시켜가지고 저장하고 피크치에서는 보내고 이러면 발전소는 쫙. 실제 사용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패턴은 실제 사용하는 패턴은 지금 AMI에서는 이거 좀 낮춰보자라는 건데, 사용하는 패턴 그다음에 ESS에서 이 피크치를 공급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ESS, AMI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